네,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의 주제가 장기 국채 금리잖아요. 그래서 네. 장기 국채 금리 중심으로 이제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황을 보시면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는 미 정부 20년 국채 가격입니다. 미 정부 20년 국채 가격은 어 21년 1월 4일, 그러니까 연초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검은색 숫자로 써져 있는데, 이게 인덱스라서 정확한 가격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99 점대에서 이제 현재 오늘 제가 낮에 확인한 건데요. 93 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한 6% 정도 떨어진 거, 6-7% 정도 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오쇼님 또 올려주신 건데, 미 정부 10년 국채 이자율이 지금 1.6%를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연초가 지금 검은색으로 찍혀 있는데, 연초에 비해서 지속적인 상승하는 추세죠. 이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도 그 떨어졌죠? 다음에 지금 이제 1.5 뭐 아니에요? 53인가? 가장 최근이? 이게 오늘 낮이었는데 1.623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오늘 낮이요? 네, 오늘 많이 오르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건영 씨가 계속해서 장기 국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장기 국채의 금리의 결정 요인이 무엇이냐. 예전에 레이 달리오 할 때처럼, 그때도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의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얘기한 것처럼, 오건영 씨는 이제 국채 금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장기 국채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급의 경우에는 이제 공급은 상승할 요인이 되게 크죠. 왜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1.9조 달러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을 했고, 이게 지난주 수요일 오전에 하원을 통과하고,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이 시행된 단계라고 해요. 이게 영어로는 rollout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국어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 몰라서 그냥 대통령이 인준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조 바이든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한 다음에 더 롤아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면 이게 장기 국채의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쇼님이 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건영님도 써주셨지만, 그 SLR, 이게 Supplementary Leverage Ratio죠. 그래서 이거를 통한 규제 완화가 끝날 수도 있다. 이게 만기가 3월 말이에요. 3월 말이면은 이거를 이제 완화를 해줬던 게 더 이상 완화가 이제 완화해주는 그게 끝나는 거죠, 조치가. 그러면 근데 현재 상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로비 공세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난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장기 국채의 공급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업은행들이 그동안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결국에는 시장에 팔아야지 그 보유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영어 표현 좀 보시면 potential for about 200 billion dollars라고 하고 있죠. 이만큼 셀링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치가, 그러니까 이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블룸버그에서 본 건데, 그게 공세가 더 이어질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업은행들이 로비 공세를 하고 있다고 해요. 시간 그래서 잠깐 위에 조금만 좀, 네네, 감사합니다. 한번 네네. 정리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살짝 올려서 네, 한 번만 더 힐 올려준 다음에 공급이 지금 상대적으로 수요에 비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 그런 경기 부양책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정말 절대적 수치로도 공급이 미국 국채를 찍어서 그 경기 부양책 시행이 되니까 절대적인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고, 아래 건 S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 규제 완화 덕분에 그 시중 은행들이 국채 매입을 정말 많이 수요 시장에서 많이 활동했었는데, 그쵸? 수요가 줄어들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서, 근데 네.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국채가 안 팔리니까 그 음.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아무도 안 사니까 금리라는 프리미엄을 더 올려줘야지만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국채들을. 네, 그쵸. 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사실 사실 그냥 뭐 환율이나 뭐 국채나 거기서 거기긴 한데 저는 그냥 공급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은행들이 보통은 바이 사이드지만 지금은 장기 국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셀 음. 사이드라는 측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항상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네요. 저 생각 못 했어요. 셀 사이드로 변신하는 거구나. 이제 네. 같이 파는구나. 정부처럼. 네네.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공급은 그렇고 공급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인데 수요 사이드는 일단 민간은 별로 의심이 없어요. 민간 수요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패드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좀 궁금한 건데 어, 일단은 민간 수요는 감소해요. 그러니까 국내라고 하면 미국 국내. 미국 국내 민간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현재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고, 아니 내일 사면 더 싼데 왜 오늘 사? 라는 심리가 있으니까 내일 사겠죠. 오늘 안 사고. 그러니까 현재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수요도 또 감소한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달러 약세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해요. 아직 오건영 씨에 의하면. 그래서 음, 이게 결국엔 환차익도 마이너스고 그 장기 국채 가격도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해외 민간 수요도 감소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서 민간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럼 페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페드에서 저번에 파월은 제가 따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블랙아웃 전에 파월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우린 이건 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합 인포맥스에서 있는 그 뉴스 기사를 봐도 어, 제임스 블러드나 닐 카시카리 같은 그 FOMC 위원들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장기 국채를 더 살 거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에요, 둘 다. 그래서 지금 페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궁금한 시점이고, 음, 그럼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던 시점이었는데 2018년 3월이 그때 터키, 브라질, 인도, 한국 이런 식으로 어, 이제 네, 이머징 마켓이 차차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 오늘자 글이 이거에 관련된 건데 이건 정리를 해서 티스토리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션님이 여기 대해서 굉장히 정리 잘해 주셔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션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정리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국채금리 상승하고 있는 2018년도 그 예시가 되게 좋은데 지금 네네. 인도 시장은 굉장히 상승장에 있어요. 어, 그러면은 곧 2달 뒤 오겠네요. 지금 브라질과 터키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쵸? 2달 그쵸. 뒤쯤 인도가 무너지겠네요. 무너지겠네. 그 한 달 뒤에 한국이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러니까 좀 양상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시간이 변했으니까요. 사실 아까 계속 말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그 기업들이 그 금리 인상분을 견딜 만한 성장이 있으면은 음,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인도가 세졌네. 그러면 오쇼님 의견
교수님 정리한 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까지? 네. 일단 저는 보기에는 일단 계속 국채 금리가 상승할 걸로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페드 총재들 입장을 보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런 단기 국채 팔고 뭐 어쨌든 장기를 꼭 금리 개입이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럼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돈이 다 미국으로 쏠리는 건데 그 음, 이머징 국가에서 다 돈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음, 동시에 그럼 환율도 그런 이머징 국가의 부담이 커지겠죠. 환율이 네, 달러가 더 비싸지는 거니까 가치가. 음, 음, 네, 달러로 빌린 부채들의 부담도 커지고 자본도 유출되니까 주식시장도 엉망이 되고. 음, 그래서 한국이 아까 맞죠? 2018년처럼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 저는 항상 말하지만 네, 그런 우량주 중심,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가 층수율이 아직 낮잖아요. 그래서 성장의 여력이 많은 그런 아니 반도체라든가 그런 우량주 중심이구나. 아니면 결국 이제 한국도 이제 아마 4월, 3월부터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모이겠죠? 뭐 지금도 많이 만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면 올라가는 그런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좀 풀어주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철강이라든가 동시에 철강은 경기가 회복되면 일단 굉장히 그냥 시크릿컬이라고 하죠.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곳 중심으로 좀 하시면 별로 근데 이미 좀 많이 올라서 이미 지금 가는 건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인데 저는 약간 전에 들어가서 많이 좀 웃고 있습니다. 네. 음. 자랑한 거야? 네. 약 올린 흘려야죠. 거야? 흘려야죠. 약 올리고 자랑한 거야? 네, 맞습니다. 사주세요. 근데 저는 여기 이거 의견도 당연히 되게 잘 들었는데, 그 위에 정리해 놓으신 것도 너무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벽을 알 수 있는 거는 뭐 성장주나 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 반대로 간다는 거. 그쵸? 금리가 올라가면 부채 부담이 있으니까 성장주는 음, 빚져서 막 R&D 투자하는데 부담이 음, 크죠. 금도 음, 마찬가지죠. 이자 받는데 왜 금에 넣어요? 그지? 그냥 예금 넣는 게 훨씬 나은데. 음, 이머지 국가 환율도 이제 달러가 강세되면 뭐 돈 빠져나가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부채 부담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락하겠죠. 환율이 그러니까 그런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1,200원, 1,300원까지 올라가겠죠, 환율이. 음, 근데 뭐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뭐 성장세가 있으면 영향 안 받는다. 페드 스탠스는 이렇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얘네들이 그러니까 실질 금리를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실질 금리 그리고 고용 지표 그다음에 그런 거 다 보니까 네, 걔네가 그게 기준이라는 거. 어쨌든 음. 이런 상황이 안 변하면은 예, 전혀 개입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벤치마크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ECB, 그 유럽 중앙은행이죠. BOJ,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RBA는 이게 Reserve Bank of Australia 이렇게 해가지고 호주 중앙은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두 이제 장기 금리 상승을 이제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차이점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경기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실물 경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나 뭐 유럽만 해도 지금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 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은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페드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ECB, BOJ, RBA랑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블랙아웃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FOMC 미팅이 3월 16일, 17일 미국 시간 기준이죠. 그래서 이때 좀 같이 주목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때 의견을 같이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건영 씨 이번 주 첫 글이 페드가 장기 국채 금리를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역시 오쇼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바로 링크 걸었어요. 다른 분은 일 안 하시나 봐요.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 주말에도 열일. 다 읽었습니다. 정리하자. 죄송합니다. 네. 까불었습니다. 네. 이 양적 완화 그리고 금리 오퍼레이션 테스트 그리고 YCC가 되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랑 이제 의견까지 같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적 완화는 저희가 많이 이미 들어봐서 알 텐데, 그 장기 국채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해서 그 일정 금액만큼, 그 금액을 타겟팅한 겁니다.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그 장기 국채를 사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놨어요. 뭐 이게 정부가 일단 국채를 발행하죠. 그럼 일단 국채 공급이 늘어나는 거, 공급 사이즈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발행 국채 가격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그 쿠폰, 그 액면금리는 그 올라가게 되겠죠. 프리미엄이 있어야 사람들을 사게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쿠폰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이미 며칠 전 그런 채권은 금리가 더 적으니까 얘는 더 가격이 떨어지겠죠. 왜 사? 따끈따끈한 신상이 더 좋은데 채권은 지금 채권은. 두 번째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투시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투자자들은 네, 이런 금리 채권 자체의 그 매력도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환율 때문에도 이중을 피해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페드는 시장의 양적 완화 규모를 늘려달라는 현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규모를 유지 중입니다. 금액이 일정해요. 800억 달러인가. 이거는 빨간색 밑에서 말하겠지만 이거 되게 좋았어요. 지금 강세 추세인데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기대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이따 밑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두 번째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수량을 타겟팅합니다. 얘는 이제 그 자본 유출, 사실 금리가 오른다면은 자본 유출이 일어나면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준다. 이거를 되게 복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를 단기와 장기 금리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이건 되게 좋았어요. 저도 몰랐었는데 단기 금리 1%더 먹으려고 이제 그런 게 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죠. 국경을 뛰어넘는데 그래서 자본 유출에 영향을 주고 장기 금리는 이제 실물 경기에 네,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조사해 본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런 기업들이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을 크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하는데 금리 부담이 너무 커버리면은 고용도 못하게 되고 투자를 좀 줄이겠죠. 그래서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실물 경기를 살리면서 이제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은 단기 금리는 올리고 장기 금리는 내려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수요와 공급, 계속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이에요. 중앙은행 이제 보유한 단기 국채가 있겠죠. 채권 시장에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잘 들으세요. 채권 시장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단기 국채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단기 국채 가격들은 네,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금리는 더 올라야지만 단기에 채권을 누군가 사주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았으니까 지금 네, 핫하죠. 단기 국채 핫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금리인데 수요가 많아서 이거 판돈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팔 수 있겠죠, 많이. 파는 다음에 그 돈으로 만큼 장기 국채를 사들여서 채권 시장에서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제 그 바이 사이드가 늘어나게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니까 장기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매물은 100개인데 150명이 몰리면 더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리고 프리미엄, 금리를 더 줄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떨어지게 되겠죠. 이거 저는 되게 헷갈려서 한 몇 번 봤는데 이 설명이 저는 약간 그나마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도입 가능성 시장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어쨌든 페드가 그런 장기 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의지가 표출될 때 도입될 것이고요. 현재는 안 하고 당분간 안 할 것 같다고 FOMC 위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YCC는 이제 금리 자체를 타겟팅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최강의 무기인데 이거 보니까 얘도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밴드가 있어요. 하한선과 상하선 그런 밴드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가도록 무제한입니다. 이제
돈도 필요 없고 그 채권 수량도 상관없어요. 무제한으로 사거나 팔아서 맞춰버려요. 두 번째 보면은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숏 포지션, 네, 그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에 가져가면은 이제 국채 금리가 막 오르겠죠. 근데 1.6%를 만약에 상한선을 잡아버리면은 넘어가는 순간 그 페드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무제한으로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겠죠. 이렇게 그 사람들은 떨어질 거라 이제 예측하고 채권 가격이 금리가 상승할 거라 베팅했는데 안 되니까 손해를 보니까 1.6% 가면 우린 죽어. 우리는 어차피 안 돼. 그걸 머릿속에 심어줘서 이런 심리를 통제합니다.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한다고 하지만 적은 금액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별로 많이 안 사면서도 금리 상승을 제어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정책인데요. 이거 밑에 나중에 보면 기사가 다 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기사를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부작용이 커요. 이게 왜냐면 이게 시장과 괴리가 생기거든요. 사실 기업 지금 실물 경제가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YCC를 포기하는 순간 그게 빵 터집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던가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중앙은행도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흥미로웠던 점이 세 가지였는데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가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컨센서스 연합 인포맥스 기사를 보시면 3월 및 중장기 달러 원 전망을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를 제가 만들어 보니까 엑셀로 1130원에서 1123원 그리고 1121원까지 지금 계속 떨어지는 걸 보고 있고요.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40원인가? 34원인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떨어지긴 하되 그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 근거는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거 찾아보니까 사실 지금 그 미국의 달러가 강세인 이유가 미국이 가장 보급이 빨라요. 백신 보급이 빨라서 경기 정상화, 차별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제 맞고 있거든요.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차별적인 그런 백신 접종, 코로나 없어지는 게 차별화가 없어지게 되면서 멈추지 않을까? 또 저는 방금 아까 보면서 느낀 건데 그렇게 금리가 이렇게 막 상승하고 이러면은 미국에서 결국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다른 나라의 그 이머징 국가를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머징 마켓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미국에도 결국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언제 이런 조치들을 쓸 것이냐, 도입 시기가 언제 것이냐?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시장의 관망 예측에는 이번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그런 예측이 있는데 근데 세인트루이스 이런 여는 FOMC 위원들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대요. 그들의 기준인 뭐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 이런 거 보면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오건영 씨 3월 9일자 보면은 그래서 작년에 이제 ICC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검토했는데 실제 수량이 어렵대요. 되게 출구 전략이 굉장히 어렵고 언제 중단할지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기사 이 한경인가요? 그거 보면 그렇고 두 번째 기사에 보면은 이제 시카고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ICC는 이제 비중을 전혀 두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면 쓰겠다 했고 여기서 약간 힌트를 줬어요. 인플레이션이 4%로 가는 추세면 위험하다고 했답니다. 이게 약간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4%를 뚫을 때가 아니라 4%로 가는 추세. 3%까지는 이제 괜찮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때쯤으로 약간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이제 계속 미국채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요. 지속될 거고, 그리고 이 기조가 바뀌려면 이런 정책들이 도입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상황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실질 금리가 지금 아직도 마이너스거든요. 0.3인가? 그 정도 알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로 변한다던가, 뭐, 같은 말인데 심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그럴 걸로 보고요. 그리고 도입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먼저일 것 같고, 이제 YCC가 그 다음,
약간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인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백신으로 인한 경기 회복만 고려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금리 상승 추세가 언제 꺾일지, 고용 지표나 뭐 이런 거 다 봐야겠죠. 환율 상승도 언제 꺾일지 봐야 되고, 제가 기존까지는 계속 이 달러가 강세될 거다 이렇게 엄청 달러 강세 신봉론자였는데,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점에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네요. 좀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많이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실까요? 오건영 씨 사실 저희가 할 때는 이분 글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이분 글을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면 그냥 이게 그냥 저희가 경제 스터디가 되거든요. 재테크 스터디가 아니라. 그래서 본인들 이거를 가지고 사실 이 오건영 씨 글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저희가 거시경제 스터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투자에 본인이 그래서 항상 처음에 사실 발제하시는 분만 이제 이런 걸 정리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투자 스토리에 어떻게 할 건지를 사실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항상 오건영 씨 읽을 때 워낙 글을 너무 잘 쓰시고 재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식적인 걸 흡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은 내가 투자할 때 어떻게 큰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무조건 더 써주셔야 되고 초점을 좀 많이 맞추셔서 네,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끝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